자, 오늘은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특성인데 7, 8, 9장에서 기계적 특성을 다루는데 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다루지만 이제 우리가 고분자 재료는 그때도 했지만 그 파트는 생략하고 나머지 주로 금속 그리고 세라믹에 대해서 일부 메케니컬 프로퍼티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and elastic deformation까지 오늘 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를 배우느냐? 7장은 이제 특성입니다. 재료의 특성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2학기 때도 주로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계적 특성에서 1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 처음 이제 특성이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는 일반적인 그 재료 이제 사이언스 피직스가 나왔는데 특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계적 특성을 배우기 때문에 7장에서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용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뭔가, 스트레인이 뭔가, 그 다음에 elastic deformation, elastic 변형, 탄성 변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소송 변형, plastic deformation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toughness, ductility, 인성과 연성, 얼만큼 재료가 질긴가 하는 거하고 얼만큼 잘 늘어난다, 연성이 좋은가 하는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은 이 기계적 특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이 7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다 용어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재료에다가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혹은 로드라고 그러는데 하중을 가하게 되면 재료가 변형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고무줄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힘을 가하면 이렇게 인장을 가하면 인장력을 가하게 되면 잡아당기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길이가 L0에서 L로 뭐 부피가 일정하다면 단면적은 거꾸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압축 응력을 가한다. 압축을 가한다. 그러니까 눌러주면은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면서 길이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재료마다 이렇게 같은 로드에 대해서도 늘어나고 줄어드는 폭 같은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걸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생소할 텐데 이런 것은 이제 전단 응력 같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것은 어떤 이렇게 shear force라고 해서 면에 평행하게 힘이 아래 위로 작용하게 되면 찌그러지겠죠. 이런 shear force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학적 용어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냥 이 수식은 공부 안 하고 넘어가기로 할 텐데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기계적 요소들, 부품들이 지금 말한 여러 가지 그 하중이나 로드나 무슨 그 압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이 그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응력 상태에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스키장의 리프트 같은 거에도 스키 리프트에도 보면 여기는 비틀림 응력이 있다든가 이런 와이어는 인장이 있다든가 늘어나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재료가 그런 데 대해서 얼만큼 잘 적응하는가를 봐야 돼.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그 외부의 인자가 있는데 어떤 시스템에 주어지는 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17장 가게 되면은 템퍼처, 서멀에 대한 걸 보게 되겠고 뭐 조성해 가는 것도 보겠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프레셔 텀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건 프레셔에 대한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프레셔에 대해서 재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17장이 가게 되면 더멀을 봐요. 온도. 그러니까 외부에 열이 들어오게 되면 재료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비헤이브를 하는가를 대응을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7장, 8장, 9장은 주로 기계적, 프레셔에 대한 기계의 반응을 보게 되겠죠.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떤 바위가 있다면 이런데 압축 응력을 받을 거예요. 힘을 받겠죠. 만약에 여기를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이게 깨지거나 부러질 거예요. 쇠도 변형할 거예요.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쇠가 휘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부러지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다리에도 보면 이런 요소 부품들의 이런 재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면적에 받치는 힘 같이 로드 혹은 응력이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 우리가 유니디렉셔널, 그러니까 일방향성의 응력이라고 하고요. 일방향이죠. 방향이 스트레스의 방향이 하나예요.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제 pure tensile이나 pure compressive 스트레스에 해당하는데 순수한 한 일방향축. 그래서 유니콘 할 때 그 유니가 붙어요. 유니콘 뿔, 외뿔. 그러면 방향성이 두 개가 나. 이 방향의 프레셔가 받을 때는 뭐라고 붙이겠어요? 적보가. 한 방향이 윤이면 두 방향이 뭐가 붙겠죠?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봤나? 바이가 붙을 거예요. 바이액시알 텐션. 이건 이 방향성. 이런 실린더. 이런 원통형의 드럼통 같은데 뭐가 가스가 차 있다, 뭐가 있다 하면은 레디얼 방향으로는 다 똑같으니까 레디얼 방향으로 하나가 있고 축이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지축 방향으로 하나가 있어서 두 축에 대한 응력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응력 외부 응력 상태 있겠죠. 두 군데. 아까 거는 그냥 한 방향이었어요. 유니. 세 개면은 원래 트라이예요. 트라이. 삼축 방향.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럴 때는 삼축 방향에서 모든 면에 수직으로 받는 힘이 작용할 때 그걸 하이드로스태틱 컴프레션이라고 해요. 컴프레션이라고 하면은 압축 응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제 물 속에서 일어나죠. 여러분도 수중에 다이빙을 하면은 수압을 견뎌내야 될 텐데 수압이라는 것은 면에 무슨 피사체 면에 그 수직으로 작용하죠.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모든 방향에서 작용해요. 이건 지금 주사위 모양을 그려놓으면 세 방향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삼축에 그리고 특별히 삼축에 작용할 때 우리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 속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재료에 똑같은 압력을 가하려면은 이런 유체 속에서 유체 자체를 압력을 가하면 그게 똑같이 가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4장 같은데 이제 여러분이 가서 성형 모양을 만들 때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나와요. 균일하게 어떤 거를 똑같이 줄어들게 하려면 이렇게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가야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줄어들지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누르면 이쪽은 압력을 받는데 이쪽은 터지려고 하겠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압력 상태가 있다 하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긴 뭐 그냥 인트로덕션 부분이고 이제부터 공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는 부분이 Elastic Deformation하고 Plastic Deformation인데 Elastic Deformation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주로 이제 Plastic Deformation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Elastic Deformation, 탄성 변형이에요. 탄성이라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에 어떤 응력이 가해졌을 때 탄성 변형은 뭘 얘기하느냐?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아주 미시적으로 원자의 상태를 보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재료를 잡아당겨 보면은 결과적으로 재료가 늘어난다는 것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서 그게 모아져서 외형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원자 사이가 늘어나요. 그랬다가 외부의 그 로드 혹은 이 프레셔를 갖다가 제거를 하게 되면은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를 우리가 탄성 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응력이 가해지면은 변형을 하는데 그 응력을 제거할 때 원상으로 돌아가는 범위에서의 변형을 우리가 Elastic Deformation을 해요. 탄성 변형, 용수철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요거를 보는 순간 아 이렇게 늘어났다, 힘을 가하면 늘어났다가 다시 힘을 제거하면 제자리에 온다는 거를 이렇게 볼 때 머릿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각각 상황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 커브 혹은 포텐셜 포스 커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거랑 같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공부하는 사람은. 이 머릿속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게 포텐셜 에너지 커브로 1대1로 코레스폰던스가 있게 다 머릿속에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설명하네요. 자, 이 엘라스틱 그 디포메이션은 그 탄성이라는 것은 리버시블하다. 그러니까 가역적이다. 응력을 제거하면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용어가 영어로 비가역적이다 하는 거예요. 영어는 irreversible이에요. 돌아올 수 없어요. irreversible 하면은 그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force, 힘에 대해서 변이, 델타를 그리면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해요. 그때 F는 KX했을 때 이 기울기는 스프링 컨스탄트하고 관계되고 저것이 재료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Elastic modulus 혹은 modulus of elasticity 탄성 계수하고 관계가 되겠어요. 역시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커브 혹은 포스 커브가 어떻게 따라서 움직이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했다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를 갖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넌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를 갖는 재료도 있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모양을 갖는 거죠.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힘을 가했다가 이 힘이 이만큼 갔으면 이만큼 변이가 있는데 힘을 제거하면 원상으로 돌아가겠죠. 이것도 원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보통 이제 고분자 재료 같은 것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비선형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금속 재료나 이런 데선 세라믹 재료에서는 이런 쪽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데 N-elasticity라는 게 있어요. 의탄성이라는 게 있는데 N-elasticity. 그럼 elasticity AN이라는 접두어가 붙었는데 그건 그냥 N-elasticity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에 자료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 elasticity하고 unelasticity는 뭐가 틀린지는 여러분이 바로 알게 되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용어의 정의를 배우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 몇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우선 engineering stress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스트레스라는 말을 썼고 load라는 말, F, force 혹은 load라는 말을 썼었는데 여기선 스트레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앞에 engineering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저게 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ngineering stress라고 이제부터 알아야 돼요. 터미널로지를. 그런데 보통 engineering stress라는 말을 부를 때 그냥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 앞에 걸 잘 안 붙이고 그냥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하면은 engineering stress를 말해요. 그럼 무슨 다른 스트레스가 있겠죠? 나중에 나와요. 또 조금만 가면 나와요. 그래서 일단 engineering stress라는 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tensile stress하고 뒤에 나오는 compressive stress가 있어요. tensile stress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인장응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인장응력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느리는 쪽으로 잡아당긴 거죠. 면의 수직으로. 이 수직한 힘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 면의 수직으로 힘을 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pure tensile stress라고 해요. pure라는 말을 붙여요. 이 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pure.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면의 수직이지 않아요.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땐 재료에 보면은 뭐 이렇게 가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벡터니까 힘은 여러 가지로 가해질 수가 있으면 그 중에 수직 성분이 나오고 또 수평 성분이 나오겠죠. 이 수직 성분만 가해졌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pure 그러니까 tensile stress라고 해요. 그래서 단면적이 A라고 하면은 이 스트레스의 단위는 뭐냐? 스트레스는 정의가 뭐냐면 여기에 어떤 면적에 가해진 힘 혹은 로드를 이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의 하중이에요. 단위 면적당의 하중이에요. 여러분이 하중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바로 알 거예요. 요만한 면적에 100kg를 얹었냐 하고 이만한 면적에 100kg를 얹었냐 하고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두 개를 100kg 저 재료가 100kg 견딜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요만한 단면적에서 100kg를 견디는지 이만한 단면적에서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면적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연력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이제 extensive 파라미터고 이것은 intensive variable, extensive, intensive라는 말이 되는데 이 값은 여기서 면적으로 노멀라이즈한 값이에요. 그래서 영국식으로 하면 인치 제곱분의 파운드 포스고 미국식으로 하면 미터 제곱분의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중의 단위예요. 뉴턴이라는 것은 하중의 단위예요. 혹은 로드라고도 불러요. 하중을. 자, 그래서 이렇게 단위는 주어져요. 뉴턴 퍼 미터 제곱 혹은 파운드 포스 퍼 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PSI라고 불러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그래서 이 단위를 PSI라는 말로 불러요. PSI. PSI라고 불러요. 근데 주로 이제 단위가 엄청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강재료나 이런 것들은 재료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무슨 기가파스칼, 메가파스칼, 그 PSI, MPSI는 메가 10의 6승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 단위는
PSI라고 합니다.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의 머리 글자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shear stress라는 거가 있는데 그건 타우로 표시해요. 요 시그마, 타우 다 지금 보면은 그릭 레터를 써요. 그때 이런 타우, 그릭 레터를 쓰는 것들이 요 뒤에도 나오지만 옛날에 이제 뭐에서 봤었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썼었냐면 고용체를 나타낼 때 썼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입실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감마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할 때는 기계적 특성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보면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그릭 레터들이 나와야 다 용어가. 그래서 시그마 하면은 항상 텐사일 스트레스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ear stress, shear stress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타우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평행한 성분의 힘을 그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 평행으로 작용할 때 힘이 이게 만약에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미끄러졌다 놓으면 다시 원사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해도 변형하겠죠? 이거죠? 모양이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일단 놓으면 돌아오겠죠? 자, 그렇게 평행으로 작용할 때를 우리가 shear stress라고 불러요. 이것도 그러니까 100% 평행한 것만 있으면 pure shear가 돼요. pure, 순수한 shear stress가 돼요. 역시 단위는 똑같습니다. 로드를 갖다가 면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둘 다 스트레스의 단위는 PSI 혹은 이쪽은 다른 말로 뒤에 나오는데 PSI도 나왔지만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써요. 파스칼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은 파스칼이라는 말로 불러요. 파스칼. 그래서 메가파스칼 그럼 MPa, 기가파스칼 그럼 GPa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PSI 혹은 파스칼. 이것은 이제 단위 환산은 조금 이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에 해당하면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 있겠죠.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은 보통 또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자를 안 붙이고 그냥 스트레인. 보통 스트레스 스트레인 하면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을 얘기해요. 그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에 또 두 가지가 있겠죠. 텐사일 스트레인, 쉬어 스트레인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 정의를 알아야겠죠. 요 스트레인 여기는 지금 입실론 되는데 요거를 사실은 그 입실론으로 써야 돼요. 요 입실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성호가 가서 고쳐야 될 게 이렇게 고쳐야 될 거예요. 이 입실론은 요 늘어난 길이 양쪽으로 늘어났으니까 반씩 똑같이 늘어났다고 봐서 하면 전체 길이는 아래 위로 잡아당기면 이만큼 늘어나면 여기도 호모지니스면 똑같은 2분의 델타씩 늘어나면 델타가 늘어나죠. 초기 길이분의 델타가 정의예요. 초기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변형율. 율이라는 것은 변형률. 얼만큼 변형하는가 율이죠 이게. 퍼센테이지 아니에요 이거. 퍼센트 아닙니다. 100 안 곱했죠. 그러니까 뭐 0.0001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초기분의 늘어난 길이에요. 초기 길이분의. 그러면 하나 알아둘 게 이렇게 늘어나면은 옆으로는 줄어들 겁니다. 옆으로 폭이 좀 줄어들겠죠. 요 폭이 이제 줄어드는 비율도 재료마다 다른데 조금 이따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치면은 이 폭으로 이 델타하고 여기 델타 L하고는 다른 거죠. 이 길이하고 똑같진 않아요. 이 델타가. 이건 델타 L, 레터럴이라고 해서 L을 붙였는데 옆으로는 줄어들면 이 변형률은 이 폭분의 또 줄어든 길이가 되는데 이것은 항상 플러스로 나와요. 텐사일을 줬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얼만큼 줄은 거에 마이너스. 그래서 lateral strain이라는 것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텐사일 스트레스를 갖고 많이 얘기하고 lateral strain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찾아내요. 이따가 배우는 걸로. 여기까지는 그렇게 정의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스트레스는 단위면적으로 그 면에 노멀하거나 아니면 수평한 그 로드를 갖다 나눠주면 되니까 이 수직한 것은 텐사일. 그다음에 이쪽은 쉬어라고 하면 돼요. 그다음에 스트레인은 변형률은 초기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쉬어 스트레인은 좀 까다로워요. 쉬어 스트레인은 왜 안 보이냐? 여기 쉬어 스트레인은 말이죠.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여기 보면은 Y분 이렇게 힘을 가했다고 치면 이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죠.
자, 이거 지금 탄성에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탄성 다 하니까 힘을 제거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겠죠. 까만 정사각형으로. 자, 어떤 부분에 힘을 가하면 이렇게 가면 이게 여기에 평행한 힘이에요. 면에. 그랬을 때 명사의 거리에 여기서 변형. 그래서 y분의 델타 x로 정의를 합니다. y분의 델타 x가 정의예요. 힘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거리에 얼만큼 변이가 생겼냐 하는 거에 델타 y분의 델타 x면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요 각도를 세타로 하면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요것분의 요거니까 탄젠트 세타죠. 그런데 이게 보통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탄젠트 세타가 아주 작을 때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은 뭐가 되죠? 그냥 세타로 빠져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건 약 세타가 돼요. 그냥 이 세타가 작기 때문에 그냥 세타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때 세타는 각도가 아니라 레디안이 돼야 돼요. 그 값으로 빠져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길이분의 길이기 때문에 디멘션리스예요. 단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조금 얼핏 이거 이렇게 됐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길어졌다. 이만큼 됐다 하면 역시 변이도 비례해서 가죠. 그래서 시어 스트레인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여기서 잘라도 같고 여기서 잘라도 같고 여기서 잘라도 같고 여기서 잘라도 같고 같죠? 어떤 면에 가해진 때 그 면에서 얼만큼 변이가 생겼나 보면 뭐 이게 여기서면 요만큼이라면 여기에다 작용한다면 요만큼이니까 다 탄젠트 세타랑 똑같이 돼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쉬어 스트레인이 됩니다. 지금 네 가지 정의를 배웠어요. 텐사일 스트레스, 그 다음에 텐사일 스트레인, 쉬어 스트레스, 쉬어 스트레인. 네 가지 배웠죠. 이게 기본이 돼서 계속 갑니다. 뭐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텐사일 스트레스는 A0분의 F예요. 플러스로 쓸 때가 텐사일, 인장.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컴프레시브, 압축. 그러니까 면적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이 힘의 방향이 벡터가 마이너스면 압축을 상징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압축 응용을 얘기합니다. 부호 알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 참고로 말했던 PSI,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하고 이 파스칼, 뉴턴 퍼 미터 제곱. 1 메가 파스칼 하면은 뉴턴 퍼 미터 제곱에 100만 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환산은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하고 이 뭐 메가 파스칼, 뉴턴 퍼 미터 제곱 여러분이 환산해 보면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는 주로 그 미국식으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계속 메가 파스칼, 뭐 기가 파스칼 이런 단위를 쓸 겁니다, 우린. 자, 그렇지만 요 파스칼이라는 게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SI 유니트니까. 그다음에 이제 텐사일 스트레인은 L0분의 늘어난 길이인데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델타니까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뺀 거. 그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는 A0분의 F. A0분의 F예요.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인은 여기서 H분의 요 X는 탄젠트 세타는 약 세타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걸 알면 돼요. 지금 이 정의는 여러분이 가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숙지해 두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그 다시 설명 없이 쉬어 스트레스, 쉬어 스트레인 뭐 나올 테니까. 근데 어떤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속을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형의 재료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밖에다가 이 면의 수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죠 지금? pure tensile stress 상태죠. 이건 스트레스의 기호죠 시그마는. pure tensile stress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 밖에 90도로 줬으니까 이 재료에는 퓨어한 그 shear 스트레스밖에 안 걸린 것 같지만 만약에 어떤 임의의 면을 생각하면은 이게 이렇게 시그마가 이 면에 작용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시그마 작용하면 모든 면에 시그마가 작용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면에는 이게 시그마 작용할 때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다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밖에서 퓨어한 텐사일 스트레스나 혹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걸더라도 어떤 임의의 면에서는 각도를 갖는 임의의 면에서는 항상 쉬어 성분이 나옵니다. 알겠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쉬어 성분, 쉬어 스트레스 혹은 쉬어 포스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재료가. 플라스 데포메이션이 일어나요.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는 건 이 쉬어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때도 미리 얘기했지만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야지만 변형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디스로케이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이 전달 능력, 그 텐사일 스트레스가 아니라 쉬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는 꼭 텐사일만 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의 면에서는 항상 모든 의미의 면에서는 각도를 이룰 때 여기서 보면은 항상 쉬어와 텐사일 두 개의 성분을 갖게 된다 하는 게 이게 요점이에요.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시그마를 가면 요게 A0라고 할 때, 요 면적이 A0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의 세타만큼의 각도를 갖는 면에서의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은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이 이게 수직 방향의 힘이라면 이것이 수직의 면적이 되잖아요. 이게 A0가 되죠. 그럼 이 면적하고 이 면적 간에는 세타의 어떤 관계가 있죠. 그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A0가 되겠죠. 이 면적은. 그래서 이 면적 알죠? 그러면 시그마의 정의는 코사인 세타분의 A0. 그게 요 시그마 다시는 요 면적에 대한 거니까 요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죠. 요 면적이 뭐예요? 이 A0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은 저기서 본 것처럼 또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시그마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 되니까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니까 세타가 올라가서 요 시그마 다시 성분은 시그마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뭐 백악 공식인가 뭐 있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돼요. 이 공식은 여러분이 오래간만에 보겠지만 있었죠. 제곱하고 백악 공식. 그 다음에 타우는 역시 면적은 똑같죠. 코사인 세타분의 A0가 되겠죠. 알겠어요? 원래는 시그마는 A0분의 F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시그마 다시는 A 다시 분의 F 다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것이 코사인 세타분의 A0가 되죠. 그 다음에 F는 지금처럼 코사인 쉬어일 때는 사인 텀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거꾸로 올라가니까. 이 두 개 가서 비교해 보면 이 식 금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임의의 면에서 우리가 이 축과 이 어떤 면의 각도만 안다면 그 면에 해당하는 응력을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결정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배웠어요. 만약에 이게 100면이다. 이게 100면의 수직으로 힘을 가했다. 그러면 100면과 111면의 각도 배웠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다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이게 001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001 방향에다가 시그마를 가했어요. 근데 111면에 쉬어 스트레스를 구하라 하면은 이 각도를 먼저 알아야지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배웠죠. 큐빅에서 각도 구하는 법은 여러분이 이미 시험 문제도 냈고 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의 면이라도 내가 주면 뭐 211면, 211면도 알 수 있겠죠. 모든 면의 각도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 이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의 스트레스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쉬어 스트레스와 쉬어 스트레인을 다 구하겠죠. 임의의 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실험 장비예요. 그러면 그런 기계적 성질을 잴 때 어떻게 재느냐? 이러한 장비, 이게 만능 시험기 같은 뭐 유니버설 테스팅 머신 같은 건데요. 이런 게 이제 우리 과에도 몇 개가 있지만 기계적 특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자, 이 샘플을 이렇게 가공해서 이것은 이제 ASTM 같은 데 나와 있어요. 스탠다드가.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2인치.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갖다 보여드릴 텐데. 이런 샘플도 있지만 뭐 납작한 샘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큰 거를 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샘플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기 이제 그립에다 양쪽에다 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드셀이라는 게 달려있는 게 이게 저울 같은 겁니다. 하중을 재는 저울. 그리고 여기서
이게 굉장히 단단하니까 손으로 잡아당길 수가 없죠. 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크루가 달려서 이걸 꽉 잡고 이게 쭉 스크루를 하면 이게 빙글빙글 돌면 이게 내려가겠죠. 무빙 크로스헤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면 어때요? 여기 지금 하중이 걸리겠죠. 그럼 여기에 로드셀에 지금 하중이 얼만큼 걸리고 있는지 시각각 나타납니다. 이게 위에 저울이 있고 여기서 쭉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 단면적을 알면 여기 로드가 있으니까 로드를 이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여기 지금 걸려있는 스트레스 상태를 알겠죠. 이 재료에. 그 다음에 여기 익스텐소미터라는 게 있어요. 익스텐소미터는 여기다 이제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늘어날 때 이 길이가 얼만큼 변하는가를 측정해주는 장비예요. 그걸 딱 익스텐소미터를 붙여놔요. 그럼 전기 시그널, 여기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척도를 이 시그널로 보내줘요. 그러면 동시에 여기 이게 점점 제로에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면 점점 스트레스가 커지겠죠. 점점 잡아당길수록 세게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프링을 요만큼 당기는 거하고 이렇게 당기는 거 점점 당긴다는 거를 계속 당기기가 어때요? 쭉 당기는 게 스트레스가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쪽 익스텐소미터에서도 스트레인이 쭉 늘어나겠죠. 그거를 커브로 그려서 이 물질의 특성을 보는 겁니다. 이 재료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있지만 뭐 사람들이 이거 인스트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인스트론이라고 이 기계 이름을 인스트론이라고 하는데 인스트론은 사실은 초기에 이 제일 먼저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미국의 회사 이름이 인스트론이에요. 이걸 인스트론이라고 많이들 그냥 부르지만 사실 인스트론은 이 기계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 이름이고 그 회사 장비가 대부분 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쓰이기 때문에 이 장비 자체를 그냥 인스트론이라고 불러버리는 게 됐어요. 이 장비의 고유명사처럼. 근데 장비의 이름은 사실은 뭐 미케니컬 테스팅 머신이라든가 유니버설 무슨 테스팅 머신인가 이렇게 불러야 되고 회사 이름이 이 장비를 꽉 장악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인스트론인데 그냥 인스트론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재료의 특성을. 알겠죠? 실제적으로 이거 가끔 TV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비단 이 인스트론이 큰 것도 있고 로드셀이 뭐냐에 따라서 아주 힘든 쇠를 잡아당길 때도 있고 어렵게 안 늘어나는 거. 또 연한 걸 할 때는 이 로드셀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것도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고 막 이 천장 높이만한 것도 있고 그래요. 강한 걸 달리려면 로드가 커야 돼. 로드셀이 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거 같은 거 TV에서 보면 우리 표준시험원 같은 데서도 라면 같은 거 아니면 섬유도 땡겨봐요. 거미줄도 땡겨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실에 이제 뭐 이런 특성을 보려고 아라미드 섬유 같은 걸 땡기고 라면도 어떻게 해요? 뭐 TV에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무슨 퀴즈 같은 건가 뭐 나왔는데 라면을 갖다가 갑자기 찬물에 넣은 거 어떻게 삶냐에 따라서 라면이 누가 쫄깃쫄깃하냐를 보려고 여러 가지 라면을 갖다 이런 장비로 땡겨서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려요. 실제로 해요. 모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비단 이 금속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프랙처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구장에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유리 같은 걸 이렇게 깎았다고 합시다. 깎기도 힘들지만 깎아서 여기다 하면 측정이 안 돼요. 세라믹은. 왜? 이런 데 잡으면 잡은 데서 그냥 흠이 나면 깨져버려요. 이런 데가. 세라믹은 굉장히 브리틀해요. 인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세라믹은 이런 인스트론으로 안 해요. 뭐 세라믹은 고온에서는 어떤 특성을 보지만 이렇게 좀 연성이 생기지만 되게 브리틀해요. 다 깨져버려요. 도자기 생각을 해봐요. 도자기 여기다가 얼만큼 어떻게 보이나고 걸면 어떻게 돼서 그냥 깨져버려요. 입에 잡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은 고분자나 금속의 특성을 볼 때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스트론에다 걸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테스팅 머신에다가 걸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그려보면 이게 시그마 축이고 이게 입실론 축이에요. 이게 시그마, 입실론.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가지의 다른 커브의 유형을 보여주는데 이외에도 뭐 여러 이상하게 나오지만 전형적으로 나오는 두 개가 일반 강, 탄소강 같은 경우에 일반 강이라는 거 알죠? 스틸, Fe. Fe가 주성분에 카본 들어간 거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스트레인이 점점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스트레스가 뚝 떨어져서 찌글찌글하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깨져버려요. 어떤 종류의 금속은 이렇게 올라가서 쭉 가다가 끊어져요. 이거 페일리어가 일어나는데요. 페일리어, 깨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라져 버린 거예요. 두 개가 두도막이 난 거죠. 그럼 거기서 실험 중지죠. 거기까지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중요한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점들이 어떤 점들이냐, 이걸 가지고 그 재료의 특성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보고 평가할 거냐, 이럴 때. 근데 두 개 완전히 다른 게 나오는데, 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 보면 이런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region 1, region 1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게 직선적인 변형을 하는 데고, 여기서부터 직선에서 벗어나는 데가 맥시멈 점까지를 우리가 region 2, 그 다음에 맥시멈 점을 지나서 끊어질 때까지는 region 3라고 나눴고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강들은, 뭐 강 외에도 있지만 탄소강들은 이런 모양을 보여요. 탄소가 들어간 철, Fe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어퍼, 로어 일드 포인트가 나타나고, 이런 것은 이제 연성이 좋은 금속들, 그때 FCC로 말했죠.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카파라든가 FCC 물질들은 연성이 좋아서 좀 잘 늘어난다고 했죠. 그런 연성이 좋은 재료들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재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연성이 좋더라도 구리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이런 높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런 걸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재료의 특성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그 구조재료 하는 사람, 특히 강구조나 무슨 비철 금속에 대해서 구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에다가 아니면 구리에다가 뭐 다른 원소를 첨가해요. 특성을 보기 위해서 뭐 징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니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원소들을 첨가하는 거죠. 첨가를 하면은 이 커브가 달라집니다. 함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어떤 합금 원소를 집어넣어요. 알로잉이라는 거죠. 금속 원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순수한 거에 비해서 이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 모양이. 그걸 보고 이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갔는지 안 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걸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무슨 금속을 합금을 개발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이런 걸 해요. 측정을 거의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는 거를 공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번 또 나왔는데 여기는 그 시그마 Y라는 거가 나왔어요. 시그마 Y가 나왔는데 시그마 Y는 시그마에다 밑에 서브 Y를 붙였죠. Y는 뭐의 약자냐면 이일딩의 그 머리 글자 Y를 붙여놓은 건데요. 이일드라는 말의 뜻이 뭐죠? 크게 뭐라고? 생산하다? 이일드, 생산. 이일드? 뭐 양보한다는 뜻도 있고 항복하다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yield stress, yielding이라고 하는 건 이건 뜻으로 얘기한 거고 yield stress라고 그래요. yield stress. 요거를 yield stress라고 불러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여기도 yield stress, 이쪽에도. 이건 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커브에도 여기가 yield stress에 해당해요. yield stress. yield stress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탄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이에요. 이 리니어리티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upper yield 포인트라면 upper yield stress가 여기예요. upper yield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직선이었다가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lower yield 포인트 혹은 lower yield stress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yield stress를 그 강에서 탄소강에서 얘기할 때는 이 밑에 쪽을 yield stress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를 yield stress로 잡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그 직선에서 벗어나는 데를 우리가 잡아요. 그러면 항복 강도라고 그랬어요. 강도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말하고 혹은 스트렝스, yield strength라고도 하고 yield stress라고도 불러요. yield stress 혹은 strength. 이 둘 다
써요. yield strength라고도 부르고 yield stress라고 부르는데 나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쓸 것 같은데 어쨌든 yield stress라면 뭘 항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가 항복했을까요? 뭐가 항복을 했을까요? 자, 힌트는 직선에서 벗어나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뭐가 항복을 하죠? 자, 다시 또 힌트를 하나 더 주면 직선 구간은 탄성 구간이에요.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슬슬 힌트를 주니까 답이 나왔는데 yield strength라는 것은 dislocation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islocation이 물론 이렇게 주면 dislocation이 이렇게 응력을 가면 이렇게 갔다가 힘을 제거하면 다시 그쪽 그냥 그 자리에서 아까 봤죠. 원자들이 조금 벌어졌다 다시 왔다 조금 벌어졌다 왔다 하는데 어떤 스트레스 이상을 주면 디스로케이션을 그 책받침 기억나죠? 그 원자들이 따다다다닥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오질 못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디스로케이션 하나가 움직여가면은 버거스 벡터 하나만큼 변형이 생겨요.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버거스 벡터 디스로케이션 하나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정해졌기 때문에 완전한 크리스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를 말해요. 요것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것을 뭐 많이 할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한테 알려만 주면 이건 탄소 강이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이 있는 데를 생각하면 거기 디스로케이션 밑은 결함이라고 그랬죠. 그럼 공간이 있어요. 책받침이 하나 이렇게 끼워. 엣지 디스로케이션, 파지티브 엣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완벽한 크리스탈에 쐐기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원자층이, 책받침이. 그럼 그 밑에는 여유 공간이 있죠. 이 탄소 강에는 탄소가 들어가요. 탄소들이 어디가 있냐면 카본들이 그 밑에 공간에 쭉 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안정한 자리니까. 거기가 그러고 위에 원자는 밑으로 결합을 못해서 불안하죠. 거기 카본들이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예요. 쐐기 밑에, 책받침 밑에. 이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가 나죠. 힘을 주면 가야 되는데 이 카본들이 다리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도 힘을 주니까 여기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힘을 주니까 여기까지 버텼다가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카본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응력이 되면 디스로케이션이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카본이 붙잡고 있을 때 탁 튀어나오면 얘는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까지는 잡고 있었지만 더 쉬운 데서 갔어야 되는데 이만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응력에서 가다가 한번 탁 탈출하니까 더 작은 힘으로 막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주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카본하고 이제 리더스 밴드라는데 카본하고 이렇게 경합을 하면서 찌글찌글찌글하다가 이제 더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서 깨지게 되는데 어쨌든 카본 때문에 이런 어퍼 포인트 현상이 생겨요. 카본 스틸에서. 그러니까 꼭 여기서는 카본 스틸이랑 카본 세그면 다른 재료에서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 탄소 강에서는 카본 스틸에서 이런 어퍼 일드가 어퍼하고 로우가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주로 이쪽이 되겠어요. 이쪽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비례에서 벗어나는데 이 비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직선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이 끝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과장해서 그려서 그렇지 거의 여기가 실제로 딱 어느 점에서부터 이게 살살 변화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인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컨벤션을 잡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직선이다. 여기서부터 살짝 벗어나기 시작한 점을 우리가 프로포셔널 리미트라는 말을 불러요. 프로포셔널 리미트라는 말을 부르는데 yield point 프로포셔널 리미트 비례하는 최고의 리미트니까 한계죠. 한계. 프로포셔널이라는 것은 비례한다는 거죠. 비례하는 한계점이라는 뜻으로 프로포셔널 리미트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이 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어떤 컨벤션을 쓰냐 하면 어디를 yield 포인트로 잡냐 이럴 때 물론 명확하게 보일 때는 거기가 yield 포인트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연성이 좋은 재료는 이 점을 못 찾으니까 여기서 0.002 스트레인은 아까 단위가 없다 그랬죠. 0.002 이 스케일로 0.002라는 건 뭐예요? 원래 길이에서 0.002만큼 변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1m짜리였으면은 0.002니까 2mm. 그만큼 변형이 0.002에서 이 기울기에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탄성, 이 기울기가 뭐하고 관계됐었죠?
탄성 개수와 관계했었죠. 일라스틱 모듈러스 혹은 영스 모듈러스. 이거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어딘가 만나겠죠. 그 점의 값을 읽는 컨벤션을 취합니다. 그걸 우리가 yield 포인트 혹은 yield stress 혹은 yield strength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 이 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점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요. 근데 보통 측정하면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그냥 읽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컨벤션을 따라갑니다. 프로포셔널 리미트를. 자, 그래서 지금 yield stress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왜 저 뒷부분은 안 배우냐? 지금은 탄성 범위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1구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구간만 공부하고 그 직선이 어디까지냐는 배웠죠. 갈라지는 데까지는 배웠지만 그 이후는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고 오늘은 그 갈라지기 전까지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yield stress 전,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리버시블 하다. 응력을 제거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데서 이만큼 응력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응력을 가하면 요만큼 남게 되는데 그것은 워낙 작으니까 우리가 컨벤션을 그렇게 잡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elasticity, modulus of elasticity, 혹은 elastic modulus,를 우리가 영스 모듈러스로 하는데 2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기울기하고 관계돼서 이런 식이 주어집니다. 시그마는 2 곱하기 입실론. 이게 기울기를 말해주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크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기울기가 크다 하는 얘기는 재료가 응력을 가해도 잘 안 늘어나는 재료죠. 예를 들어서 고무줄하고 뭐 쇠를 비교한다면은 철사를 비교한다면 철사가 이렇다면 고무줄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같은 힘을 가면 쫙 늘어나겠죠, 고무줄은. 자, 그래서 요 리니어가 있고요. 요 식 이걸 이제 훅스로가 F는 KX에 그 K하고 스프링 컨스탄트하고 영스 모듈러스는 관계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배워놓고도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식을 아무 데나 갖다 써요. 이게 항상 통하는 식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것은 탄성 범위 안에서만 쓰는 식입니다. 탄성에서만 이 식이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막 여기 갖다 놓고요. 뭐 하다 보면 여기 시그마 값이 줄 때 얼만큼 늘어나냐 하면 이 시그마에서 얼만큼 늘어나냐 하면 여기서 이 기울기를 구해버려요. 이거 맞아요? 틀리죠? 여기까지만 통하는 식이에요. 앞에 탄성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응력에 대해서 이게 얼만큼 늘어나느냐를 볼 때는 이 응력이 yield 스트레스를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냐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넘어갔으면 저 식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가해준 응력이 재료에 가해준 응력이 시그마 y보다 낮으면 조금 전에 봤던 이 식을 쓰면 되죠. 탄성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근데 넘어가서 디스로케이션이 막 돌아다니는데 저 식 갖다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볼 때는 아는데 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본을 잊어버려가지고 딴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force curve죠. separation, 원자 간의 거리하고 force일 때 그때 얘기했던 요 기울기, 요게 equilibrium 포지션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영스 모듈러스 혹은 elastic 모듈러스하고 이게 관계가 된다고 그랬고 에너지 커브에서는 요거를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요 뭐죠? 그 커베이처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the stress is linearly proportional to strain. The slope of curve는 modulus of elasticity라는 거고 deformation이 특징이에요. recoverable. 다시 없어지는 거고 recover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formation linear. 그 다음에 modulus determined by atomic bonding. 결합력이 강한 것은 셀 거고 결합력이 작은 것은 작을 거고 탄성 개수가 이것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그 포텐셜 포스 커브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했지만 요 부분에서는 이게 기울기가 직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많이 벗어나면 기울기가 직선에서 벗어나요. 그렇지만 요 R0 근방에서는 여기가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재료가 R0 근방에서 그렇게 막 늘어. 스트레인을 보세요. 0.001, 뭐 0.0 뭐 얼마 이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여기가 범위가 작은데요. 거기서는 탄성 이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하고 감마에 대해서 이 식을 썼는데 그러면은 쉬어 스트레스하고 쉬어 스트레인 간에도 관계가 있겠죠. 이때를 우리가 이 G라고 써요. 여기 보면은 쉬어 모듈러스라고 그래요. 쉬어 모듈러스.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아니라 특별히 이때는 쉬어 모듈러스라는 말을 씁니다. G. 여기 G 쉬어 모듈러스예요. 그래서 쉬어 모듈러스는 결과적으로 같은 재를 놓고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밀리는 거하고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밀리니까 G와 E에는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다루지만 그런 관계가 있어요. 뒤에.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료들을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영스 모듈러스 혹은 일라스틱 모듈러스는 단위가 뭐예요? 기가파스칼이죠. 이 대부분의 재료가 수백 기가파스칼. 여기가 이 10의 구승이 여기니까 수백 기가파스칼이에요. 단위가. 이런 재료들 보시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여기 폴리머, 고분자는 굉장히 낮죠. 쭉쭉 잘 늘어날 테니까 고분자는 낮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세라믹도 탄성은 잡을 수 있어요. 탄성은. 컴프레션 갖고 탄성은 잡을 수 있어요. 탄성 같은 게 이런 세라믹 재료 다이아몬드 굉장히 안 늘어나려고 그래요.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본딩이 강해서 잘 안 늘어나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탄성 개수가. 무슨 여기 보면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또 저런 값들도 달라져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단위가 그 일라스틱 컨스탄트의 단위가 기가파스칼 오도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넌리니어 폴리머 같은 데서 보이는 넌리니어 일라스틱 비헤비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리니어를 봤지만 그러면 아까처럼 이게 직선이면 이 기울기가 딱 그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되는데 이거 뭐예요? 넌리니어라는 것은 여기서 스트레스를 제거해도 다시 원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리커버러블 해요. 그런데 이게 직선이 아니죠. 이런 거에 탄성 개수를 정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탄젠트 모듈러스하고 시켄 모듈러스가 있어요. 탄젠트 모듈러스는 그 스트레스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켄 모듈러스는 만약 요점에서의 시켄 모듈러스는 이것분의 이거죠. 이걸 전체를 잇는 이 기울기를 얘기하죠. 그거하고 요 접선의 기울기는 틀리죠. 뭐 이건 정의니까 이렇게 시켄 모듈러스는 요거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요 기울기 요걸 얘기한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건 다 직선, 리니어 비헤이비어를 보는 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탄성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포화son 레이쇼예요. 포화송 레이쇼라고 하는데 포화송 B라고 하는데 포화송 레이쇼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재료가 이쪽으로 늘어나면 폭은 줄어들 거예요. 그 폭이 줄어드는 비율이에요. 이게 지금 텐사일 스트레인이죠. 그러니까 늘어났어요.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lateral strain은 옆으로는 줄어들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것은 항상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놨어요. 그럼 이렇게 잡아당기면 재료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무를 갖다가 지우개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홀쭉해지겠죠. 다이아몬드 같은 걸 잡아당겼어도 홀쭉해질 텐데 혹은 뭐 이런 철사줄을 잡아당기면 폭으로 줄어들 텐데 그게 다 재료마다 틀릴 거예요. 비율이. 그래서 보면 금속은 약 3분의 1 정도 되지만 세라믹은 훨씬 작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1로 늘어나도 이쪽은 잘 안 줄어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폴리머는 이쪽으로 늘어나면 이쪽으로 쑥쑥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 예상이 가능하죠. 그럼 왜 이런 차이를 보이냐 하면은 요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의 특징이 뭐죠? 그때도 얘기했어요. 공유결합에서 특징은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만의 고유한 앵글을 가지려고 그래요. 결합에. 그런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앵글이 깨지려고 그러죠. 되게 싫어하죠. 자기 앵글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강해요. 자, 그 다음에 폴리머는 어차피 그 안에 프라이머리 반딩이 있고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반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쿠션을 주죠. 그리고 이 포화송 레이시오도 역시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액츄얼 스트레인 분의 레터럴 스트레인에다 마이너스를 했다. 뭐 해서 요거야 뭐 식에서 요 식에서 EXY는 이쪽으로 잡아냈을 때 균일하게 X나 Y축으로 줄었다고 하면 어느 쪽을 잡아도 마찬가지고 X를 잡든 Y를 잡아든 똑같이 균일하게 이쪽으로 등방성이라고 할 때 이쪽이 똑같이 줄었으면 그래서 포화송 레이시오를 잡고 여기 포화송 레이시오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쪽으로 늘어나면은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어들려고 하겠죠. 일정한 부피. 이쪽으로 늘어나면 부피를 줄이는 이쪽으로는 좁아야지 부피가 일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피를 컨서브 하려면 그러니까 지키려는 거와 본드 앵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서로 경합을 하는 거죠. 근데 공유결합 물질에는 이게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게 크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경합을 해서 아이디얼하게 아주 딱딱한 놈은 이렇게 잡아당겨도 이쪽으로 원자들이 이렇게는 벌어지지만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 벌어서 그대로 간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안 줄어든다는 얘기고.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해도 0까지는 안 돼요. 아이디얼하게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원자가 이쪽만의 거리만 늘어나면 0이 될 수 있겠죠. 이쪽으로 하나도 안 줄어주고.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아주 소프트 바디는 이게 0.5까지 가죠. 부피를 유지하려면 0.5까지 되지만 천연 고무가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것은 이런 부피 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거죠. 대부분은 약 3분의 1 정도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몇 가지 더 그 일라스틱 특성을 좌우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라스틱 시어 모듈러스를 G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타우는 G에서 이거고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벌크 모듈러스라는 게 있어요. K는 여러분이 어떤 재료를 갖다가 외부에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도 무슨 프레셔를 3차원으로 주면은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 부피의 변화를 초기 부피로 나눠준 값을 우리가 그 K로 요거예요. 정의가 그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면 돼요. 연력학을 배우게 되면은 요 K하고 그 아까 그 리니어 그 스트레인하고의 관계를 뭐 유도하는 것도 나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정의가 있다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부피가 얼만큼 줄어드는가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어 모듈러스하고 일라스틱 모듈러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같은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엮어주는 것들이 이 포화슨 레이쇼예요. 아까 포화송 레이쇼가 들어가서 이렇게 벌크 모듈러스도 관계가 되고 관계가 돼요. 근데 이런 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이 식도 유도하는 걸 배우는데 아마 3학년 정도에 가서 이쪽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 식을 유도하는 거를 배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안 가르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유도해서 나와요. 식으로. 근데 이건 텐서 같은 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이 되죠. 시어 모듈러스하고 일라스틱 모듈러스 사이에는 어떤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벌크 모듈러스하고 일라스틱 모듈러스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다 아는 건데 이 변이는 아까 이 식이죠. 이 식을 갖다가 다 풀어 쓴 거예요. 이것이 F 오버 A0, 이것이 F 오버 A0, 이것은 L0분의 델타.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식 나올 거예요. 레터럴은 포화송 레이쇼하고 관계가 돼서 곱해주면 될 거고. 토션은 우리가 지금 안 하니까 토션은 뭐 좀 복잡하니까 토션은 빼고요. 이쪽만 보면 이 식이 아까 정의에서 그냥 연결된다는 걸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마지막인데 Anelasticity. 아까 말한 의탄성이라는 건 뭐냐? 아까 리니어 일라스티시티가 있었고 넌리니어는 알겠는데 그것은 딱 해서 응력을 제거하면 원상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이것도 일라스티시티이기 때문에 원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응력을 딱 제거하면 스프링 같은 거 생각하면 어때요? 응력을 딱 제거하면 착 돌아가죠. 근데 이놈은 원상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그 각기병 환자, 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다리 부어 있을 때 딱 누르면 어때요?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나오죠. 근데 시간 걸리죠. 타임 디펜던트예요. 일라스틱 포메이션이 리커버러블한데 시간이 걸려요. 어떤 일정한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회로를 그려요. 요것이 스프링이고 요런 이제 모델로 그려요. 이게 스프링. 여러분이 스프링이 하나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끈끈한 액체가 있다고 합시다. 조청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힘을 당기면 스프링은 바로 늘어나고 싶어 하지만 이놈이 저항이 있죠. 점성이 있으니까 끈끈한 게 꽉 잡고 있다고 말해요. 피스톤 같은 게. 그러면 힘을 주면 바로 늘어나요? 그렇지만 힘을 주면 이게 시간은 걸리지만 늘어나죠. 거꾸로 힘을 이만큼 하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 있었어요. 그때 힘을 딱 제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스프링은 바로 돌아가고 싶죠. 이게 없다면 바로 들어가요. 스프링은. 그런데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제거됐으니까 다시 스프링이 들어가니까 스프링이 이것까지 끌고 가야 되죠.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끈끈한 놈을 끌고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 애 때문에 다 돌아가긴 돌아가죠.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은 이거의 점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얼만큼 비스코시티가 있느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시간이 다르겠죠. 여기 저항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저항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아까 말한 그냥 바로 일라스티시티가 되죠. 리니어. 자, 여기까지가 탄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포아손 레이쇼하고 뭐 포아손 레이쇼는 아예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